죽은 자들이 산 자들보다 비밀을 더 잘 지킨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시체가 무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래에서 썩어가는 시신이 영국이 동원했던 어떤 군대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 말입니다. 1963년 3월 24일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시간에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왕실 침대에서 혼자 죽지 않았고 입술에 기도를 담고 스르르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눕기를 거부한 채 서서 죽어갔습니다. 눈을 뜬 채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그림자들을 응시했습니다. 시녀들은 왕비가 마침내 미쳤다고 속삭였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를 응시하고 승리했으며 파산한 섬나라를 제국으로 만들었던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튜더가 6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즉시 그녀의 시신이 차에 식기도 전에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묻어버린 이야기, 진실이 영국 왕정이 세운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것이기에 400년 동안 나부로 봉인되어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 방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엘리자베스가 죽기 몇 주 전부터 리치먼드 궁전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병의 냄새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썩은 냄새였습니다. 하인들은 라벤더와 로즈마리로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날 때까지 향을 피웠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악취는 살아있는 것처럼 여왕의 침실에서 새우며 나왔습니다. 안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몸을 떠도는 유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방 전체를 압도했던 여인이 이제는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해 쿠션에 기댄 채 있었습니다. 수많은 초상화를 탄생시킨 그녀의 유명한 얼굴은 너무 두꺼운 흰색 페이스트로 덮여 있어서 말하려고 할 때마다 금이 갔습니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셨을 겁니다. 그녀의 수석 시녀였던 캐서린 하워드는 나중에 급히 파기된 편지에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폐하의 정신이 떠나셨습니다. 5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대화하고 유령들과 논쟁하십니다. 어젯밤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벽을 뚫고 들어온다고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의사들은 구석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진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옷을 벗겨서도 안 됩니다. 비단과 보석, 그리고 거짓말의 겹겹이 쌓인 옷 아래를 들여다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몇 주 동안 느리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되감아 봅시다. 그녀의 생존이라는 악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녀의 죽음의 공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36년 3살도 차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어머니가 처형대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영국을 로마로부터 분리시킨 여인이자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헨리 8세가 파멸시킨 여인, 앤 불린. 그들은 엘리자베스가 처형을 보지 못하게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군중의 함성, 그리고 끔찍한 침묵,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머리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결정화되었습니다. 약함은 당신을 죽이고 여자라는 사실이 당신을 죽이며 누구에게서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당신을 죽인다. 그녀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헨리 8세의 궁정에서 자란다는 것은 궁전이라기보다는 도살장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왕비들은 왔다 가고 목은 굴러떨어졌습니다. 왕의 기분은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에 변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저녁 식사 때까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클레베스의 앤은 거부당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남을 만큼 영리했습니다.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던 캐서린 하워드는 21세에 참수당했습니다. 신중하고 전략적이었던 캐서린 파는 눈에 띄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적응하거나 죽거나, 복종하거나 죽거나,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죽거나.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배우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자귀를 박탈하고 서자라고 부르며 궁정에서 내쫓았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짓고 절을 하며 그들의 자비에 감사했습니다. 속으로는 누가 자신을 배신했고 누가 침묵했으며 누가 나중에 유용할지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결혼할 때마다 새로운 왕비 한 명 한 명이 여성이 얼마나 쉽게 버려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을 때 그녀는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 그리고 여러 언어를 공부하며 자신을 지적으로 너무나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서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들이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9살의 오빠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르고 프로테스탄트, 광신도들이 거리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불태웠을 때 그녀는 입을 다물고 프로테스탄트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으며 자신을 고발할 어떤 빌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니 메리가 여왕이 되어 대신 프로테스탄트들을 불태우기 시작했을 때 스미스필드의 불길이 수백 명의 비명 지르는 남녀를 삼키고 그들이 엘리자베스를 런던 탑에 어머니가 죽음을 기다렸던 바로 그 방에 가두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1554년의 런던 탑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감방 벽돌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벽에는 이전 수감자들이 자신의 이름, 기도, 절박한 마지막 생각을 새겨놓은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2달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2달간의 신문, 오늘이 자신을 처형대로 끌고 갈 날일지 결코 알 수 없는 2달이었습니다. 메리는 그녀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증거는 미미했습니다. 몇 통의 편지, 프로테스탄트 반란군과의 약간의 연루. 하지만 튜더 시대의 잉글랜드에서는 군주가 피를 원한다면 미미한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우은 덕분이었고, 부분적으로는 그녀가 답변에 너무나 신중하여 그들이 견고한 사건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녀가 중요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유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메리가 자신을 처형하는 것이 살려두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인물로든 변신함으로써. 메리가 지켜볼 때는 가톨릭 신자처럼, 너무 가혹하게 신문하려고 할 때는 아픈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트레스 때문이든 다른 이유에서든 이 시기에 실제로 병을 앓았습니다.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극이었습니다. 모든 말은 계산되었고 모든 눈물은 완벽하게 때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말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의 잘못된 말, 하나의 실수, 한순간의 진정한 감정이 당신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당신의 정신과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당신을 느리게, 보이지 않게, 그러나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엘리자베스는 1555년에 런던탑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의 소녀는 나올 때의 여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강해졌고 더 차가워졌으며 더 통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는다는 것이 결코 절대로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교훈은 그녀의 통치를 규정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녀를 죽일 것이었습니다. 1958년 메리는 자식 없이 미움받으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믿을 수 없게도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5세였습니다.
그녀는 살해당한 어머니, 폭군 아버지, 병약한 오빠, 살인적인 언니에게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단 한 번의 실수로 처형될 위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대관식은 웅장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금박 옷을 입고 런던을 가로질러 말을 탔고 군중은 그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손을 흔들며 영광스러운 군주의 모든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그녀를 꽉 조여 입힌 코르셋 때문에 가운 아래 생긴 무거운 왕관으로 인한 두통, 그리고 미소 아래 숨겨진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왕이 되는 것이 그녀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큰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결혼하십시오. 후계자를 낳으십시오. 왕위 계승을 확고히 하십시오. 였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의회, 유럽의 모든 대사로부터의 요구였습니다. 잉글랜드의 모든 정치권은 이 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성은 혼자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구혼자들의 행렬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의 필립 2세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죽은 언니의 호랍이었고 그녀보다 2배나 나이가 많았으며 잉글랜드를 자신의 거대한 가톨릭 제국에 흡수함으로써 잉글랜드를 보호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대사를 만나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려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단번에 거절하는 것은 스페인을 모욕하고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몇 년 동안 애태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스트리아의 칼을 대공이 왔는데 그는 프로테스탄트였으므로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결혼하는 것은 잉글랜드를 신성 로마 제국의 끝없는 대륙 전쟁에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관심을 표명하고 협상을 질질 끌었지만 결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의 에리크 14세는 자신의 초상화를 계속 보냈는데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아첨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것들을 그녀의 개인 처소에 걸어두고 시녀들과 함께 그의 절박함을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프랑스 가톨릭 신자 앙주 공작은 대부분의 구혼자들보다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동안 실제로 관심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그를 자신의 개구리라고 불렀지만 그는 가톨릭 신자였고 그녀가 가톨릭 신자와 결혼하면 잉글랜드는 반란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협상 끝에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터 백작 로버트 더들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그녀가 실제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대관식에서 그녀의 말을 이끌며 함께 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고 야심차고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완벽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에이미 롭사트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 에이미 롭사트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컴너 플레이스의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졌습니다. 의심스럽게도 더들리가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즉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일부는 엘리자베스 자신이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캔들은 엄청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쨌든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져 있었고 아마도 그녀의 삶에서 진정으로 누군가를 낭만적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조언자들은 반란을 위협했습니다. 그 스캔들은 그녀를 파멸시킬 것이었습니다. 외국 세력은 그것을 잉글랜드가 살인적인 군주에 의해 통치된다는 증거로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녀 통치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가까이 두었고 백작으로 만들고 영지와 자귀와 권력을 주었으며 대중 앞에서 그와 시시덕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연인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는 대사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애쓰게 만들며 미치게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잠자리를 가졌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임신에 대해 너무 편집증적이었습니다. 사생아 하나라도 생기면 그녀의 통치는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녀는 더들리와 그 누구보다도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후 더들리가 죽어갈 때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후 개인 서류들 중에서 발견되었는데 리본으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필체로 그의 마지막 편지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가 우리 둘만이 아는 진실,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우리를 묶어두었던 비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무슨 비밀일까요? 편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과 결합하면 그녀가 누구와도 결혼하기를 거부한 것, 자녀가 없었던 것, 그녀의 통치 기간 내내 겪었던 신비한 질병들,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엘리자베스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녀의 생식기관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처녀 여왕이 전혀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당성을 파괴했을 의학적 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땠을까요? 증거는 흩어져 있지만 모두 충격적입니다. 외국 대사들은 엘리자베스의 외모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의 임무였죠. 왕들은 잠재적인 결혼 상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남성적인 목소리를 언급했고 다른 이들은 여자로서는 특이한 키와 힘을 언급했습니다. 한 스페인 사절은 여왕 폐하의 몸매는 다른 여성들과 같지 않다고 썼는데 그가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전에 스페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베네치아 대사는 엘리자베스가 매우 큰 목소리와 남성적인 말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녀를 숙녀라기보다는 군인에 가까운 자세를 가졌다고 묘사했습니다. 이것들은 모욕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관찰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당시 여성에게 기대되는 전형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1966년 엘리자베스는 심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열과 땀, 그리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로버트 더들리를 섭정으로 거의 지명할 뻔했습니다. 의사들은 마침내 그녀를 진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왕의 몸을 만지는 것이 본질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의사, 휴익 박사는 그녀의 방에서 나와 아쿼티아는 마치 그의 심장을 뒤흔드는 무언가를 본 것처럼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도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죽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열병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편리하게 말입니다. 1908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추밀원 회의 도중 쓰러졌습니다. 신녀들이 그녀를 침실로 데려가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자 그들 중 한 명이 졸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즉시 방을 비웠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일부 현대의학사학자들은 엘리자베스가 안드로겐 불감 증후군을 앓았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XY 염색체를 가졌지만 신체가 테스토스테론에 반응하지 않아 외형적으로는 여성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AIS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평균보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깊으며 채모가 적고 기능적인 여성 생식 기관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여성으로 보이지만 월경을 하거나 임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녀의 결혼 불능, 월경의 부재, 몇몇 자료들은 엘리자베스가 다른 여성들처럼 월간 주기를 가지지 않았다고 암시하지만
항상 모호하게 언급합니다. 관찰자들이 언급한 남성적인 특성, 그리고 의사들이 보았지만 논의하기를 거부했던 비밀까지 말입니다. 다른 역사가들은 고환 여성화 증후군, 스와이어 증후군 또는 임신을 불가능하게 하면서도 여성으로 보이게 했을 다양한 간성 상태와 같은 다른 질병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그녀의 해골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본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역사가들과 과학자들의 그녀 유해 검사 요청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세기 동안 그들은 거부해왔습니다. 1952년 엘리자베스의 대관식 동안 역사가들 사이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유해를 마침내 검사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거부되었습니다. 1975년 새로운 비침습적 스캐닝 기술이 사용 가능해지자 그들은 다시 요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2003년 그녀의 사망 400주년에 여러 대학의 공식 청원 또한 거부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항상 죽은 이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다른 왕족들의 유해 검사는 허용했습니다. 리처드 3세는 2012년에 발굴되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그의 해골은 CT 스캔되고 DNA 테스트를 거쳤으며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른 튜더 시대의 무덤들도 조사되었습니다. 헨리 6세의 무덤이 개봉되었고 캐서린 오브 아라곤의 유해도 검사되었습니다. 심지어 중세 군주들도 연구되었습니다. 왜 엘리자베스만 안 될까요? 그녀에게는 무엇이 다를까요?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관 안에 있는 것이 전설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 전설은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엘리자베스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상관없이 그녀는 45년 동안 영국에 자신이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은 실제든 강요된 것이든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엘리자베스의 상징적인 모습은 유령처럼 하얀 피부, 붉은 입술, 그리고 붉은 머리카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는 수백 점의 초상화에 불멸의 이미지로 남겨졌습니다. 모든 그림은 같은 흠없는 도자기 같은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녀를 서서히 죽여가는 매일의 의식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하얀 화장은 베네치아 세루스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유럽 전역의 궁정에서 대유행했습니다. 그 제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견을 식초와 섞은 것입니다. 때로는 더 잘 붙게 하기 위해 비소가 첨가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제대로 읽었습니다. 납과 비소가 매일 얼굴에 발라졌습니다. 그 과정은 정교했습니다. 먼저 피부를 준비한다고 알려진 혼합물로 얼굴을 씻었는데 보통 피부에 실제로는 손상을 주는 산성 물질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세루스를 두꺼운 층으로 바르고 피부가 완벽하게 희고 매끄러워질 때까지 덧발랐습니다.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하얀 화장, 붉은 입술, 그리고 화려한 의상을 한 엘리자베스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보였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조각상 같고 살이 된 여신 같았습니다. 그러나 납은 신경 독성 물질입니다. 피부에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 혈류로, 뼈로, 그리고 뇌로 흡수됩니다. 만성납 중독의 증상들은 엘리자베스의 기록된 건강 문제들의 목록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성인 생활 내내 심각하고 반복적인 두통에 시달렸는데 너무 심해서 때로는 공식 석상에 나가는 것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지속적인 복통을 겪었습니다. 시녀들은 그녀가 위경련 때문에 종종 식사를 할 수 없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관절통과 근육 약화가 두드러졌습니다. 40대에는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50대에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감정 기복과 짜증도 흔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매력적이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신하에게 슬리퍼를 던졌고 다른 한 번은 사소한 실수로 시녀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시종들이 엘리자베스가 때때로 대화의 흐름을 놓치거나 방금 논의된 내용을 잊어버리곤 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기억 문제와 혼란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려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밤에는 시녀들이 교대로 깨어 있으면서 그녀의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역사 기록들은 그녀가 종종 창백하고 허약했으며 보통 서 있어야 할 행사에서 앉아 있어야 했다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빈혈과 일치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만성납 중독과 일치합니다. 45년 동안 엘리자베스는 스스로를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그녀는 젊고 영원하며 신성하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 가면은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생존이었습니다. 약함의 조짐, 외관상의 작은 균열이라도 보이면 늑대들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스페인은 항상 침공의 구실을 찾고 있었고 가톨릭 암살자들은 항상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그녀 자신의 귀족들은 항상 다른 군주와 함께라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권력은 전적으로 그녀의 무적의 이미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녀의 신녀들은 납을 겹겹이 발라 그녀의 얼굴을 하얀 방패로 만들었습니다. 납은 그녀의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밤에 씻어내도 모든 모공에 하얀 잔여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 아래에서 손상은 해마다 쌓여갔습니다. 40대가 되자 납이 피부의 자연적인 수분 장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녀의 피부는 건조하고 벗겨졌습니다. 시녀들은 손상을 가리기 위해 점점 더 두꺼운 층을 발라야 했습니다. 50대가 되자 납이 말 그대로 피부를 부식시켜 처음에는 작은 것, 그 다음에는 더 큰 개방성 상처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여분의 화장으로 가렸는데 이는 상처를 악화시키고 더 많은 화장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60대가 되자 몇 년 후 한 시녀의 비밀 증언에 따르면 엘리자베스의 얼굴과 목에는 노란 액체가 흘러나오고 치유되지 않는 검게 변한 살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남 노출로 인한 괴사, 즉 조직 괴사였습니다.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 그녀는 완벽하고 빛나며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요정 여왕 글로리아나였습니다. 그녀의 후기 통치시대 초상화들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들은 점점 더 양식화되고 비현실적으로 변해갑니다. 1600년경의 레인보우 초상화는 엘리자베스가 거의 7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름 하나 없는 완벽한 피부를 가진 젊은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초상화가 아니라 아이콘, 상징입니다. 진짜 엘리자베스, 화장 아래에 여성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코르셋은 또 다른 고문 도구였습니다. 엘리자베스와 궁정 패션은 특정 실루엣을 요구했습니다. 가느다란 허리, 납작한 가슴, 그리고 단단한 삼각형 몸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들은 고래뼈, 나무 또는 강철로 보강된 코르셋을 입었는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조여 입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누구보다도 코르셋을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국정 행사에서 그녀는 피로를 보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코르셋은 그녀의 몸이 무너지고 싶어 할 때 똑바로 서 있도록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세장이자 감옥이었으며 내부에서 무너져가는 건물에 대한 구조적 지지대였습니다. 제대로 조인 엘리자베스 시대의 코르셋은 허리둘레를 4에서 6인치 줄였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시녀들은 그녀의 코르셋을 훨씬 더 단단히 조여 45년 동안 매일 6에서 8인치까지 압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갈비뼈는 안쪽으로 구부러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구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폐는 완전히 팽창할 수 없었고 호흡은 항상 얕게 유지되어 충분한 공기를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간은 압박되어 위치가 바뀌었으며 내장은 짓눌렸습니다. 위가 팽창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소화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서 있든 앉아 있든 사람은 끊임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눕는 것이 유일한 안도였지만 갈비뼈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시대 다른 귀부인들의 부검 보고서는 손상을 보여줍니다. 금이 간 갈비뼈, 함몰된 간, 용량이 감소된 압박된 폐, 그리고 끊임없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척추 변형 등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신녀들은 그녀의 시신에서 코르셋을 마침내 잘라냈을 때 그녀의 몸통이 깊은 홈으로 덮여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45년 동안 뼈가 눌렸던 살에 영구적인 자국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 홈들은 너무 깊어서 코르셋 구조의 윤곽이 화석처럼 그녀의 피부에 각인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옷이 몸에 영구적인 자국을 남긴다는 것을. 40년 동안 그 정도의 지속적인 압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코르셋 착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르셋이 없으면 그녀는 약하고 부드럽고 인간적으로 보일 것이고 그녀는 초인적인 모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식 석상은 인내력 시험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코르셋을 입고 얕게 숨쉬며 고통 속에서 미소 짓는 것 말입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나 약점을 보인다면 해질녘까지 모든 대사의 보고서에 실릴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이 들을 것이고 프랑스가 들을 것이며 로마가 들을 것이고 그들 모두는 영국 여왕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서 미소 지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서히 몸을 파괴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는 새로운 압력을 가져왔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을 피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1968년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사촌이었고 가톨릭 신자였으며 아름답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엘리자베스에게는 없었습니다. 가톨릭 유럽에 따르면 메리는 불법적인 결혼에서 태어난 사생아인 엘리자베스 대신 영국의 정당한 여왕이었습니다. 메리는 걸어다니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영국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결할 구심점을 제공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향한 모든 음모의 중심에는 메리가 있었습니다. 1971년 리돌피 음모는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고 메리를 노퍽 공작과 결혼시켜 왕위에 앉히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는 발각되어 저지되었습니다. 1983년 스록모턴 음모는 스페인 침공과 엘리자베스를 살해하고 메리를 왕위에 올리려는 봉기를 연계하는 것이었으며 이 또한 발각되어 저지되었습니다. 1986년의 베이빙턴 음모는 마침내 메리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젊은 가톨릭 귀족 집단이 엘리자베스를 죽이고 메리를 풀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음모는 엘리자베스의 첩보 책임자 프랜시스 월신검이 침투하여 메리가 암살을 알고 승인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음모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몇 달 동안 주저했습니다. 메리는 신이 기름 부은 여왕이었고 그녀를 처형하는 것은 왕들이 책임을 질 수 있고 합법적으로 살해될 수 있다는 무서운 선례를 남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왕권 신수설 전체를 훼손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987년 2월 엘리자베스는 사형 집행영장에 서명했습니다. 메리는 포더링게이 성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나중에 영장이 자신의 최종 승인 없이 발송되었으며 비서가 권한 없이 행동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결과를 얻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법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메리의 처형 후 엘리자베스는 몇 달간 지속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것이 자신이 어쩔 수 없었음을 유럽에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연극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녀들은 그것이 진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며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마도요. 메리는 그녀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수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를 19년 동안 감금했다가 마침내 죽였습니다.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방금 엘리자베스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상징하는 영국 내 유일한 여인을 죽였다는 깨달음이었을까요? 메리는 3번 결혼했고 아들을 두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메리는 사랑받고 욕망의 대상이었으며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소유했습니다. 바로 생물학적 유산이죠. 엘리자베스는 잉글랜드를 통치했지만 메리의 아들 제임스가 그 뒤를 이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자베스에게 쓰라린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리를 죽이는 것은 위협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화시켰죠. 이제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전쟁을 위한 완벽한 구실을 얻었습니다. 바로 스페인 무적 함대였습니다. 1588년 잉글랜드는 역사상 가장 큰 침략군에 맞서야 했습니다. 130척의 함선과 3만 명의 병력이었죠. 그들의 계획은 영국 해협을 따라 항해하여 네덜란드의 스페인 군대와 합류한 뒤 잉글랜드를 침공하고 엘리자베스를 폐위시키며 가톨릭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엘리자베스는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잉글랜드는 스페인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고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지워졌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54세였으며 납 중독, 코르셋, 그리고 아마도 진단되지 않은 관절염으로 인한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메리의 처형 후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악몽과 정치적 압박 때문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틸버리로 말을 타고 나가 병사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이것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엘리자베스, 드레스 위에 의뢰용 흉갑을 두른 채가 백마를 타고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나약하고 허약한 여인의 몸을 가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왕의 심장과 용기를 가졌고 잉글랜드 왕의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파르마나 스페인 혹은 그 어떤 유럽의 군주라도 감히 내 왕국의 국경을 침범하려 한다면 가장 추악한 경멸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웅장하고 영감을 주었으며 용기와 리더십의 본보기로 400년 동안 인용되었습니다. 자주 간과되는 것은 연설 전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연설 전에 엘리자베스는 최근의 질병, 아마도 그녀가 숨기고 있던 만성질환의 또 다른 발작이었을 것입니다. 으로 너무 약해져서 말에 거의 오를 수 없었습니다. 시녀들이 그녀를 안장 위로 거의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열 중에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술에 무언가 아마도 각성제를 섞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동안 그녀는 웅장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녀는 용맹한 여왕 그 자체였습니다. 처녀를 따라 말을 타고 달리며 병사들과 눈을 맞추고 강인함과 자신감 그리고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내보였습니다. 그것은 연극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연극이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불안해하다가 광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옥이라도 그녀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완전히 쓰러져 일주일 동안 침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형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뇌출혈에 대해 속삭였지만 확인하기 위해 진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시녀는 사적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폐하의 틸버리에서의 승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지만 폐하는 크게 고통받고 계십니다. 저는 이 끊임없는 긴장이
폐하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승리였습니다. 무적 함대는 영국 전술과 스페인 함대를 흩어지게 하고 침몰시킨 대서양 폭풍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축하했고 엘리자베스는 불멸의 여왕, 프로테스탄트의 옹호자, 글로리아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적인 방에서는 피를 흘리고 고통받았으며 결국 다시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1990년대는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로버트 더들리는 무적 함대 사건 몇 주 후인 1988년 열병과 위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마 암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55세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30년 동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먹지도 않았으며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문관들은 마침내 그녀가 나올 때까지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해야 했습니다. 남은 평생 동안 그녀는 그의 마지막 편지를 목에 걸린 주머니에 넣고 다녔으며 그가 주었던 모든 선물을 간직했고 누구도 그녀 앞에서 그를 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슬픔은 진짜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가 떠났고 그녀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그 공허함을 새로운 총신들로 채우려 노력했는데 그 중에서도 더들리의 의부사들인 로버트 데버루, 에식스 백작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보다 20살 어렸고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으며 무모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몹시 아꼈고 그에게 명령권을 주었으며 그의 실수를 용서하고 비평가들로부터 그를 옹호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녀가 그를 총애하는 방식은 거의 모성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에식스는 이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오만했고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그를 아일랜드로 보냈을 때 그는 비참하게 실패했고 반란군과 무단으로 휴전했으며 허락 없이 잉글랜드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예고 없이 무단으로 엘리자베스의 개인 침실로 난입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직 잠옷차림이었고 가발과 화장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엘리자베스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에식스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다르지만 모두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사과하고 물러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일 때문에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실패 때문이 아니라 가면 없는 자신을 보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1901년 에식스는 무장 지지자들과 함께 궁전으로 행진하려 시도하며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것은 비참했고 쿠데타는 즉시 무산되었지만 반역이었습니다. 안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사형 집행영장에 서명했습니다. 신녀들에 따르면 그녀는 서명하면서 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했습니다. 에식스는 1901년 2월 25일 34세의 나이로 참수되었습니다. 그의 처형 후 엘리자베스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녀를 따라다니던 우울증이 마침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고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문관들은 후계자를 지명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후계자를 지명하는 것이 죽음을 초청하는 것처럼 느껴져 미신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후계자를 지명하는 순간 그 사람이 모든 음모와 계략에 초점이 되어 자신은 무의미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일지도요. 아니면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말년에는 육체적 쇠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600년경에는 대부분의 치아를 잃었는데 납과 강박적으로 섭취한 설탕이 치아를 썩게 만들었고 입에서는 끔찍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대중 앞에서 얼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뺨에 천을 넣어 말하기를 어렵게 하고 식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납과 스트레스, 노화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정교한 가발을 썼는데 일부는 2피트 높이로 쌓여 보석, 진주, 금실로 장식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 무거워서 두통을 유발했지만 그녀는 젊음의 환상을 위해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려서 글쓰기를 어렵게 만들었고 물건을 잡는 것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납 중독, 초기 파킨슨병 또는 단순히 70년간의 스트레스와 생존으로 인한 누적된 손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력도 나빠져서 안경 없이는 거의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대중 앞에서는 늙어 보인다는 이유로 안경 착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년의 여러 기록들은 항상 조심스럽고 완곡하게 이를 언급합니다. 여왕 폐하의 방에는 많은 향수가 필요하다. 폐하의 거처는 매일 잘 환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사망 몇 년 후 쓰여진 한 시녀의 사적인 편지는 더 노골적입니다. 폐하의 몸에는 어떤 향수로도 가릴 수 없는 부패가 있었고 병과 부패의 냄새가 그녀의 방에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향을 피웠지만 그것은 가장 심한 악취만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종양, 코르셋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한 농양, 아니면 납 중독 때문에 면역 체계가 싸울 수 없었던 내부 감염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엘리자베스 튜더의 몸속에서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고 알아야만 했지만 인정할 수 없었고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약점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고 자신의 부패 냄새가 궁궐 내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1902년 말에는 궁정 사람들이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말라가고 약해졌으며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성질은 사라지고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이상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 대사들은 자신들의 왕에게 변화를 준비하십시오. 잉글랜드의 여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하얀 얼굴, 빨간 가발, 정교한 가운을 하고 대중 앞에 계속 나타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전했습니다. 이때는 1903년 1월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69세였고 44년 동안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화장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신녀들은 경악했습니다. 화장이 없으면 모두가 흉터, 변색, 손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시녀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보게 내버려 둬라. 그녀는 선택이 아니라 삼키는 것이 고통스러워져서 식사를 멈췄습니다. 목은 부어 있었고 위는 음식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육수 몇 모금과 약간의 와인만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부는 기괴하게 부어올라 마치 임신 6개월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처녀 여왕에게는 잔인한 농담이었죠. 이것은 아마도 장기 부전으로 인한 체액 축적이었을 것입니다. 간과 신장이 기능을 멈춰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체액이 복강으로 역류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징성은 파괴적이었습니다. 평생 동정으로 살며 결혼과 자녀를 거부했지만 그녀의 몸은 임신한 모습으로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눕기를 거부했고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몇 주간을 특징 짓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간청했고 고문관들은 애원했으며 신녀들은 그녀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쌓인 쿠션 더미에 기대었고 신녀들이 그녀를 똑바로 세워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을 할 때도 단편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
라틴어로 된 어렴풋이 기억나는 기도문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웃었고, 때로는 방 구석을 응시하며 아무도 없는데도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시녀들이 왜 누우려 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답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 침대에 눕는다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때는 침대는 함정이다. 죽음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격렬하게 고개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것이 심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눕는다는 것이 항복을 의미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엘리자베스는 70년 동안 그 어떤 것에도 항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의학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아마도 똑바로 눕는 것이 손상된 장기에 견딜 수 없는 압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복부에 찬 체액 때문에 눕게 되면 숨쉬기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통이 너무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녀가 단지 의식이 혼미했을지도 모릅니다. 납중독, 장기 부전, 굶주림. 그녀의 뇌는 기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합리적인 이유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 똑바로 서 있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통제력을 붙잡고 있었을지도요. 한편 그녀의 조언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말았습니다. 그녀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는다면 잉글랜드는 내전에 빠져 가톨릭 교도와 개신교도가 왕위를 놓고 싸우고 혼란 중에 외세가 침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후계자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리의 아들이자 개신교도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촌이자 개신교도인 아라벨라 스튜어트에게서도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 잉글랜드 귀족들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침내 3월 23일 그들은 그녀에게 제임스를 향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그의 이름을 말했는지 아니면 제안되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왕위 계승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침내 침대에 눕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녀는 쓰러졌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왕실 침대로 옮겨 부드럽게 베개에 눕혔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힘겹고 불규칙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주교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시녀들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조언자들은 방 구석에 서서 이미 제임스로의 권력 이양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을 넘겼습니다. 1963년 3월 24일 새벽이 다가오자 그녀의 숨결은 점점 더 얕아지다가 멈췄습니다. 엘리자베스 튜더는 사망했습니다. 심오한 유언도 임종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숨을 거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은폐가 시작되었습니다. 문들은 즉시 잠겼고 경비병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신녀들만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조언자들은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본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그들이 그녀의 시신을 한 겹 한 겹 벗기기 시작하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화장은 피부가 살점과 함께 종이장처럼 벗겨져 나왔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것은 늙은 여인의 얼굴이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검고 궤양으로 덮이고 괴사된 조직, 수십 년간 그녀의 살을 파고든 납의 결과였습니다. 한 시녀는 구토를 하고 방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코르셋은 그녀의 몸통에 너무 깊은 홈을 남겨 마치 조각된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갈비뼈는 안쪽으로 휘었으며 일부는 압력으로 인해 부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겹이 옷이 제거되자 냄새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그것을 목격한 하녀는 충격으로 인해 그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형인 것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어
단지 잘못되었다고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부는 체액과 단단한 덩어리로 부풀어 있었는데 이는 종양이나 농양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의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시신을 싸서 몇 시간 안에 나부로 밀봉했습니다. 관은 사후 경직이 완전히 오기 전에 다쳤습니다. 시중을 들었던 하인들은 잉글랜드 전역으로 흩어졌고 그녀를 돌봤던 의사들 중 3명은 1년 안에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은 화려한 선전이었지만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의문이 증폭되기 전에 그 시신을 땅속에 묻고 싶어 했습니다. 제임스가 왕이 되어 튜더 왕조 시대의 종말을 알렸을 때 그의 첫 행동은 엘리자베스의 무덤이 영원히 봉인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무덤은 잠겨 있습니다. 다른 군주들의 유해는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유해를 조사하려는 모든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신화를 산산조각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강력하며 영원한 처녀 여왕의 그 신화는 영국에게 진실이 줄 수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엘리자베스는 훌륭하게 통치했지만 잉글랜드는 독극물, 압력, 그리고 불가능한 기대로 그녀를 천천히 죽였고 그 증거를 묻어버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진짜 비밀은 관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왜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볼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실은 너무 위험합니다. 어떤 거짓말은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제국이 존속하려면 어떤 시신들은 묻혀 있어야 합니다. 처녀 여왕은 죽었습니다.